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FAT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요. 올해 1회로 시행이 됐던 51회 이론 문제부터 풀어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부가가치세 문제란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여기서 몇 개를 맞출 수 있나, 또는 어려운 거 모르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 구분해 가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거였냐? 자, 50일에 FAT 1급. 얘네들도 여러분이 유심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FAT 1급, 2급, 그다음에 TAT 1급, 2급 급수도 이렇게 써 있지만 이 편지 색깔 있잖아요. 색깔이 달라요. 여기 FAT 그 1급은 지금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FAT 2급은 뭐 회색이고 뭐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유리 씨가 이건 질문을 했었는데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냐고 이거 똑같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실제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시험지가 실제로 나눠주는 거 있거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험지를 받으실 거예요. 물론 세무사회 시험처럼 시험 끝나게 되면 갖고 올 수 있어요. 장수도 많고 이렇게 다 컬러예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렇게 갖다 놓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회계 정보의 이 질적 특성이라는 말뜻 자체가 유용성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거거든요. 여기 회계 정보가 어떤 것이 더 유용합니까? 그러면 유용성을 갖다가 물어본 거예요. 회계 정보의 유용성. 그러면 회계정보에서 유용성, 질적 특성, 이거는 제가 어떻게 구분해 드렸냐면, 처음에 여기 재무, 회계에 대한 거 하고요. 지난번 써드렸다고 다시 써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회계를 갖다가 비교를 했어요.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가장 중요하다, 근본적이다. 얘는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자료이므로 얘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용성이 신뢰성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용하는 걸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얘는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이 둘 관계가 누구는 재무회계니까 신뢰성은 아주 빵빵하게 좋은데 목적 적합성이 없다면 그건 쓸모없는 정보라 그랬었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재무회계도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요.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우선한다? 신뢰성이 우선한다는 뜻이지,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지, 목적 적합성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관리회계도 목적 적합성이 우선한다는 뜻이지 신뢰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 했었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여기 신뢰성에는 이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는 특성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했었고요. 표현의 충실성은 우리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세요. 그렇게 할수록 더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뜻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요.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회계상 거래를 똑같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다 보면 어디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중립성, 그래서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특성과 여기 해당되는
보편적인 여기 뭐죠? 보강적인 특성을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목적 적합성은요. 우선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었다면 여기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피드백 가치가 있다 그랬었죠. 피드백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경영진이 요구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갖다 줘야 그 정보가 유용한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를 적시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됐나요? 얘를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른다? 회계 정보에 여기다 써놓을까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지금 쓴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기 뭐 대충 눈으로 안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뭐 반복해서 보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간 써서 한번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된다 그러죠. 충실히 표현한다는 게 표현의 충실성 얘기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검증 가능성 얘기하고 있죠. 중립적이어야 한다. 뭐 얘기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읽어보자마자 답이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더란 얘기예요. 참고로 세무이급에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돼서 교재에는 나왔었지만 여기 재무회계나 관리회계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비교 가능성은 전년도 전기 거와 올해 거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공통적인 항목이랍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다가 지금 제약하는 장애요인은 바로 요거예요. 효익과 비용. 내가 돈을 들여서 이런 정보를 다 만들었는데 내가 돈 만들어가고 쓸 뭐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예요. 장애요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금방 여러분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여기 신뢰성 있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거 갖고서도 복습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은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줄 텐데 이건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번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거죠.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재무제표는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이다. 이거는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위탁을 주주들이 했으니 경영진은 수탁 그걸 받았죠. 그러면 예를 수탁 받았으니 수탁의 책임이 뭐예요? 잘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탁 책임 보고 기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뭘로 한다? 재무제표로 한다고 그랬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 경제적인 자원과 의무, 이건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얘기하는 거네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회계 배울 때 재무제표 5개 무조건 외워놓고 시작했죠. 거기 맨 마지막 게 이었었잖아요. 포함되죠. 얘가 틀렸네요. 되셨는지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월이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인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이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답을 말하기 전에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전사회계 1급이 됐던 FAT 1급이 됐던 또 차후에 세무 2급이 됐던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필기해드리고 설명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핵심이에요. 대부분 문제가 다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설명할 때 설명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 뜬 건데 그 파트만 요 파트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거래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지금 주식은 취득 단계, 그다음에 보유 단계, 그다음에 처분 단계 세 개로 나눠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에서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2월 1일 날짜로 공인 주식 1000주 한 주당 5,000원에 취득했다 그랬죠. 그러면 1000주 곱하기 5,000원. 다행히 뭐 다행이랄 건 없지만 5,000원에 취득했다고 했으니 얘가 시가인 거죠. 지금 액면가액 원래 줘야지 헷갈릴 텐데 액면가액은 안 줬네요. 그럼 1000주 곱하기 5,000원 그러면 금액이 50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러면 2월 1일 현재 차변에다가는 우리 여기 타회사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저희는 아예 알려줬지만 단기 매매 증권 얼마치를 산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어치 이렇게 샀다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포함해서 505만 원 지급했다 그러죠.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05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돈 나간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수수료가 지금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회사에서 취득하는 자산들 무조건 발생하는 부대비용 비용들은 취득하는 자산으로 다 기록하시고 포함시키세요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뭐만 별도로 써주라 그랬어요. 단기 매매 주권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써주는 거예요. 왜? 길어지니까 회계 이론상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거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회계 이론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유일하다 그랬죠. 그 계정을 뭐라고 써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만 원. 그래서 얘가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아주 많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뭐 가르쳐 드렸냐면 지금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판관비가 아니라 뭐겠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지금 얘는 산 것만 얘기했지 판 거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 1일 날 2022년 5월 1일에 지금 한 주당 얼마에 처분했대요? 7,000원에 지금 처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7,000원에 그러면 5,000원에 주고 산 거 7,000원에 처분했으니 한 주당 2,000원이 이익이겠네요. 그죠? 한 주당 2,000원이 이익인데 한번 계산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00주 있죠? 그러면 얼마가 지금 팔면서 이익이 생겼겠어요? 200만 원이 이익이 생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우선 계산은 해놨으니까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처분하고 보통 예금으로 차감한 금액 69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빼박이잖아.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온 건 명확하죠.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온 건 690만 원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주권은 팔았을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없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주권 500만 원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얼마? 500만 원을 이렇게 감소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차변, 대변 금액 얼마 차이 나요? 원래는 200만 원이었는데 왜 19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 수수료 줬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 보통 장사할 때 지금 내가 단기 매매 증권 팔아서 200만 원 이익 봤다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만 원 쓰면 돼요. 근데 거기서 수수료 달래. 그러면 이익을 줄이겠어요? 이익은 그래도 200만 원 고스란히 남겨놓을 거야.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비용 처리를 또 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익이나 손실이 났을 때, 특히 여기서 이익 났을 때는 200만 원에서 지금 수수료 빼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이익이 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났다는 뜻? 190.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단기 다 쓸까? 매매 증권. 이번엔 처분했죠. 처분해서 이익이 났죠. 그래서 금액을 얼마만 주면 되겠다. 19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당되는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것도 일단 복습은 되셨죠? 오케이. 자, 4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럼 이거 딱 읽는 순간 그렇지만 뭐 식별은 가능하다. 아, 이거 무형자산 물어보는 거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형자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죠. 답은 뭐예요? 무형자산 아닌 거. 우선 무형자산의 종류 한번 또 읊어볼까요? 여기 영업권 있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코카콜라병 생각하시면서 거기 특허권이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뭐도 있었어요? 실용 신한권도 있었죠. 그다음에 그 디자인권, 그다음에 상표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렀던 거. 근데 개발비, 이 개발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개발비는 끝에 빗자가 들어갔다고 비용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비만 무형자산이고 개발비 코스프레 하는 것들 얘네들은 다 판관비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게 개발비는 연구비와 비교돼요. 연구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비하고 비슷한 모양들을 하고 있는 게 개발, 연구비, 코스프레 하는 것들 다 판관비예요. 경상, 개발비 들어갔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 비용이에요. 뭐만 유일하게 무형자산이다. 개발비만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여기 나온 것만 갖고서도 충분히 답은 됐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참고로 여기 소프트웨어는 실무에서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을 샀다. 그다음에 포샵 뭐 이런 프로그램을 샀다. 그런 것 요즘은 컴퓨터 발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회계 담당자들이니까 기록해야겠죠. 무형자산이 소프트웨어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매출채권이나 대손충당금 특히 얘는 모든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매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대손충당금의 정체부터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대손충당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런데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자기 자리는 이렇게 차기율로 해서 정기율로 해서 차변의 잔액이 먼저 왔어요. 그럼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대손충당금을 지금 보는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잘 보세요. 대손충당금이 자기 자리는 대변이죠. 그래서 전기월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었어요? 13만 원 있다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감소했네요. 그죠? 얼마가 감소했어요? 3만 원 감소했다는 뜻은 뭔가 외상물출금 못 받게 됐다는 뜻으로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현재 여기까지만 설명했을 때 대손충당금은 얼마 남아있는 상태예요? 10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였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너무 간단한데 이걸 볼 줄 몰라서 많이 틀려. 지금 대손충당금이 12월 31일 날 차기 2월 2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차기 2월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월로 똑같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 2월 얼마로 돼요? 20만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결산하면서 내년에 대손충당금 얼마나 필요하다고 지금 결론이 난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만원이지. 그죠?
근데 여기 10만 원이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10만 원을 더 보충법으로 지금 추가 설정한 게 얼마가 된 거예요? 10만 원을 이렇게 추가 설정을 해서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좀 뭐라고 물어봤어요?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 얼마? 그 바로 이해예요. 다른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걔가 답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202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202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손상각비 인식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손상각비를 물어볼 수 있어요. 대손상각비는 지금 12월 31일 시점에서 보충법으로 해갖고 추가 설정한 거 요 10만 원 있잖아요. 10만 원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대손충당금 10만 원 쓰고서 남았잖아요. 그럼 모자라는 금액만 더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써요? 대손상각비 얼마? 10만 원 이렇게 쓸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대손상각비는 그러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대손상각비는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요? 1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만 정확히 보고 요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여기 답은 금방 나왔죠.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항공은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2년 말에 감가상각비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2022년 며칠 날 샀어요? 7월에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어요? 500만 원? 내용 뉴스 몇 년이래요? 잔존가치 아예 없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취득한 금액 지금 우리 잔존가치를 빼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나누기 몇 하면 돼요? 5 하면 되겠죠. 또 써봐야겠네. 여기다가 취득가액 500만원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제가 감가상각비는 연간 계산하는 거라 그랬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계장치 사서 사용한 거는 몇 개월 사용했어요? 여기 월할 계산하라는 뜻은 몇 개월 사용했는지 그거 계산해달라는 얘기죠. 물론 지금 7월 1일에 샀으니까 반드시 이거 할 때 월할 계산할 때 손으로 쉬어요. 6개요. 그럼 6개월이잖아요. 아 그럼 이거 반이니까 얼마라고? 50만 원이라고 금방 알겠지만 혹시 나중에 개월수가 좀 나뉘어져서 월할 계산을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감가상각비는 1년 12개월을 좀 기준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몇 개월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6개월 사용했다 그랬으니까 6 해줘서 12분의 6은 2분의 1이니까 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계장치를 갖다가요 8월 1일 날 샀다 그러면 몇 개월을 해줘야 되겠어요? 12분의 5 그죠? 만약에 4월 달에 샀다면 앞에 걸 빼버리면 되겠죠. 1, 2, 3, 5를 빼면 12분의 9를 해주면 되겠죠. 그게 월할 계산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월할 계산할까? 일할 계산할까? 일할 계산은 분모가 365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날. 그게 실무예요. 일할 계산은 여러분이 이제 TAT 2급 가게 되면 실무에서 실제 발생하는 대로 연습을 갖다 더 근접하게 시키도록 하겠죠. 그럼 여기는 회계 1급이니까 일할 계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월할 계산만 나왔다는 얘기. 그럼 이것도 감가상각하는 방법 알았으면 답은 금방 계산했겠죠. 시험 문제는 제가 정액법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FAT 1급, 회계 1급에서 월할 계산의 용어 이해를 하셨다고 보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7번 문제를 보면 휴대폰 도매업하는 경영 성과에 대한 손익계산서 얘기겠죠? 손익계산서에 대한 대화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이 뭐가 맞나요?
김대리가 전기 대비 영업이익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감소하였는데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대요. 왜 이렇지?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올 때가 없다 그랬었어요. 제가 또 뭐 구분해 드려요? 손익구분. 자, 머릿속에서 손익구분 외웠던 거 복습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손익구분의 첫 번째는 뭐였었느냐면 매출액이라 그랬었죠.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회계 처리할 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처리됐던 거 있죠. 바로 이거 매출액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빼주라 그랬죠? 매출 원가를 갖다가 빼주게 되면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에서 뺀 결과 뭐가 나와요? 그렇지. 매출 총이익. 얘는 수익 비용 계정 그런 쪽으로 속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빼주라 그랬죠? 판관비를 빼게 되면 얘는 당연히 비용 계정일 것이고요.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뭐는 더해주고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고 얘는 수익 계정이죠.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계정은 비용 계정이죠. 빼주면 뭐가 계산이 돼요? 법인세 첨가전이 아니라 차감전 순이익 나오죠? 순이익. 그래서 못 빼주라 그랬어요. 법인세 비용은 세금이에요. 이제 비용 계정이고요. 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지. 그 다음에서야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심? 자, 그런데 여기 김대리가 하는 말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대요. 요게 감소했죠. 오케이?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증가했다 그러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었을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랬더니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영업이익은 이 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나 그다음에 판관비나 뭔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든지 수익이 줄어들었든지 해서 영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뭔가가 늘어났겠죠. 늘어난 걸로 따지면 영업의 수익이 늘어났거나 영업의 비용이 줄어들었거나 그럼 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또는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거나,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계정들을 보니 결국은 영업의 비용밖에 없죠. 여기서 영업의 비용, 판관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디에 있어요? 매출원가는 여기 비용 계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 줄어드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급여도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얘도 판관비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계정들은 잘 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수익 계정들은 거의 잘 안 틀리는 것 같아.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 없죠.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영업 외 비용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 문제 봐요.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결과 또 나왔죠. 자, 봐요. 수익적 지출로 지금 처리해야 되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계정이라고 그랬었고요. 그죠? 이것도 제가 잘 요거 설명 들으세요. 수익적 지출은 지금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음 안 그랬음? 그랬었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재무 상태표에서 상품 계정에서 이거 다시 한번 써드려요. 상품 계정에서요, 매출원가 즉 비용 계정이죠.
매출 원가 이런 비용 계정이고요. 얘 기말 재고죠. 기말 재고는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여기 관계를 보면 얘네 둘은 반비례 관계이고 얘를 계정 통합으로 설명하게 되면 비용과 자산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비용 계정하고요 자산 계정은 반비례 관계, 그죠? 자산하고 또 뭐하고 이익하고 그 다음에 자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 5가지 계정은 이렇게 구분해 놓고 비용 계정과 반비례 관계인 걸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토지에 대해서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으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용은 금액을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들어갔죠. 그럼 과소계상 되는 거잖아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비용이 과소계상이 됐다면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자본적 지출을 쓰면 안 되는데 썼으니까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익은 이익자들하고는 다 똑같아요. 자본은 법인세 비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설명이 맞는 건지 한번 찾아봐요. 맞는 거 찾으라 그랬죠? 순위 이익이잖아요. 이익은 어떻게 돼요? 그럼 과소수 틀렸죠. 부채는 여기 지금 부채 나온 거 있어요? 이건 수익 저 비용과 자산의 문제지 부채는 없었어요. 해당 사항이 아예 없다는 얘기고. 자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자산 과대계상 됐죠?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 과소계상 됐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관계만 보더라도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여기 이익하고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똑같아요. 비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죠? 근데 다 똑같아. 그럼 얘 중에 뭐 하나 틀린 거네. 그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데 이거 이런 문제는 몇 번 풀어보면 아이 되게 쉽네. 근데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관계부터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지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복습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는 상품 재고장이면 기말 재고 물어보는 게 보편적이겠죠? 재고 자산을 뭘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재고 자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제가 이거 빨리 푸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빨리 푼다기보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랬죠. 우선 상품의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알려면 뭐도 알아야 돼요? 기말 재고의 단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재고 자산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수량을 우선 알아야 되고 곱하기 뭐를 알면 돼요? 단가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량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즉 선입선출법을 쓰던 후입선출법을 쓰던 이동평균법, 촉평균법 수량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른 계산해 보세요. 우선 재고가 월초 재고 100개 있었죠. 매입한 거 200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매입한 거 몇 개예요? 100개. 총 재고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재고가 400개 있었던 거잖아요. 400개 있었는데 몇 개를 팔았어요? 200개를 팔았으면 재고는 200개 남아 있겠죠. 그죠? 200개에 대해서 단가만 알면 되잖아요. 선입선출법은 맨 마지막에 산 거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죠? 그럼 200개 중에서 100개는 단가가 얼마짜리예요? 1,300원짜리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그럼 얘 금액 곱하면 13만원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100개는 어디 게 남아 있겠어요? 요거 1200원짜리가 100개 남아 있겠죠. 선입선출법은 앞에 게 다 팔린 거고 뒤에 있는 게 남는 거니까 여기 100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 얼마짜리? 200원짜리. 그럼 금액은 12만원이겠네요. 그죠? 두 개 합치면 기말재고 되죠. 그럼 기말재고의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25만원이 답이 되겠다. 금방 아실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설명할 때는 절차대로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했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그
원리만 알고 있고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이 모달만 알면 계산하는 거는 금방 이렇게 풀 수 있으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중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풀게요. 자, 지금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잔액 시산표하고 임차료 지급 내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결산 적립분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22년 7월 1일 날 아주 계산하기도 편하게 사무실 임차 계약하고, 지금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죠. 현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돈을 먼저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읽어보니까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지금 얘는 돈을 먼저 냈으니까 선불이라는 개념을 아실 수 있겠죠. 선불일 때는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선불은 우리가 회계상 쓰는 용어로는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 쓰기로 했었죠. 그죠? 손익의 이연은 우리가 계정을 골랐을 때 돈을 먼저 주거나 받았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쓰거나 또는 뭐밖에 쓸 수 없다 그랬었어요. 선수 수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을 지급했으니까 임차료는 비용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 그럼 이거 써야겠죠. 그러면 계정은 뭘 써야 될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면 선급 비용의 뜻이 뭐예요? 내년도 거 비용 얼마 먼저 냈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선급 비용이고 얘는 자산 계정이죠. 그죠? 선급금의 그 비용, 그래서 얘는 자산 계정이고요. 선수 수익은요,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뜻은 내년의 비용 얼마 먼저 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뭐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급 비용, 내년도 거 얼마 먼저 낸 거예요? 지금 1년치가 120만 원이니 반인 60만 원을 내년 거 미리 낸 거죠. 대변에는 뭘 빼줘야 돼요? 대변에는 그냥 비용 처음에 7월 1일 날 임차료에서 120만 원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임차료 12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빼준단 말이죠. 임차료 60만 원 이렇게 그대로 뺀단 말이죠. 혹시 참고를 위해서 그럼 여기 7월 1일 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었을까? 차변에 임차료 120만 원 이렇게 선불로 낸 걸로 처리했을 것이고, 대변에 얘 현금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12월 31일 날 우리가 요거 회계 정리를 결산 정리분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임차료라고 기록해놨던 얘가 손익계산서에 120만 원 몽창 다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년 것도 포함된 비용인데 올해 손익계산서에 120만 원이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임차료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발생했던 임차료 비용일 얼마, 일부인 내년도 거 60만 원을 소멸시켜줘야지 손익계산서의 잔액인 60만 원만 딱 반영돼서 회계 처리가 딱 제대로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변에 있는 규정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답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선급 비용이 답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벌써 우리 회계 2급부터 여지껏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그것만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계속 반복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죠. 부가가치세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우리 수업할 때 부가가치세 이론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또 공부한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부가가치세를 다 외우고 공부하고서 알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여기 기출문제 10회분을 풀게 되면 여기 기출문제만 50문제를 풀게 돼요. 최소한 거기서 5문제 못 맞힐까? 이걸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이거 설명 해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죠. 법인 사업자는 간이관세자 절대 될 수 없다 그랬었죠. 그죠?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폐업한 사람
폐업자의 과세 신고 기간이 언제라 그랬어요?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거기 신규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예요. 신규. 그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은 과세 기간 끝난 후 며칠 이내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죠? 25일까지 하기로 했었죠. 요것만 이렇게 싹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과세 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20일이 아니라 며칠? 25일. 다시 예를 들어서 쓸까? 일기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죠. 과세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는 1기와 그다음에 2기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기는 또 뭘로 나눠요?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기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죠. 예정신고 기간은 1기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 4분기, 2, 4분기 그걸로 따진다 그랬었죠. 1기 예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하나 샘플로 써놓을게요. 1월 1일부터 며칠까지? 3월 31일까지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신고 납부는 그 다음 달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럼 얘는 며칠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3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음? 그럼 여기서도 용어를 잘 구분하시라고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꾸 연습해 보면 이건 이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7월 1일부터 10월이야, 9월이야? 손가락 세요. 9월 30일까지예요. 그럼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10월 25일까지. 마지막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는 1월 25일. 만약에 그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예요. 실무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가 일반 소비세라 했었죠. 그죠?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라고 했어요. 그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자, 11번 부가가치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때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지 사업장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부동산 임대업은 그 건물이 있는 그 등기부 등본상 소재지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 그랬었죠.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래서 사업장 단위과세라고 그랬었어요. 원칙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들은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두 개 있다 그랬었죠. 예외는 주사업장 단위 과세. 주사업장 단위라기보다도 총괄 납부 제도라고 그랬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또 예외가 있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 이렇게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원칙은 사업장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예외가 바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요거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총괄 신고 납부 아니에요. 납부, 돈만 주사업장을 정해서
거기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지,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기네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서 제출하는 건 각 사업장에서 해야 돼요. 근데 뭐만 돈 합계 금액만 한 곳에서 납부할 수 있다는 뜻.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나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요, 지금 그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각각 다 다르다 그랬었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관련된 사업장, 제가 이마트나 여기 롯데마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사업장 등록번호가 다 다르다. 거기에 반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얘는요, 여기서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매장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전국에 매장이 다 많다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한테 발급된 것이므로 사업자 거 다 동일하게 사용한단 말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다가 발급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전국에 매장을 10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업장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납부세액이라고 하지 않고 신고 납부라고 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신고는 아니에요. 납부만. 정확히 설명 잘했고요. 네 번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이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그랬죠. 사업자 단위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이 사업자 거 갖다 걸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답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복습하면서 여기 그 항목들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항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2022년도 1기 예정신고기간 나왔죠? 문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아니라 납부 세액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죠. 공급가액으로 700만 원이면 세액은 얼마겠어요? 10%니까 70만 원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 이건 매입 세금계산서잖아요. 그죠?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240만 원이 공급가액이니 24만 원을 공급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계산해 놓으면 값은 44만 원 되겠죠. 아니, 요것만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될 세액은 46만 원을 갖다 납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럼 여기만 계산했을 때 밑에 거 없다고 치고요. 여기만 계산하면 답은 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상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공급가액 100만 원, 세액으로는 얼마겠어요?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은 승용차 2000cc 수리비래요. 이거 불공사항이네. 그럼 매입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적어놨던 요 금액 24만 원은 10만 원을 빼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여기 불공사항이니까 여기서 불공사항으로 10만 원 이렇게 빼놓게 되면 매입세액은 얼마로 줄어들어요? 14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 56만 원이 답이 되겠구나. 불공사항 중요하죠. 여러분이 입력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이거 이론에서 실무에서 세 개가 좀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불공사, 또 하나는 간주공급, 세 번째로는 과세표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얘기해드려요. 그럼 또 어저께 수업할 때도 제가 불공사 6개 써놨죠. 다 외우셨다고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것도 문제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면세대상. 면세대상 그림만 봐도 어떤 거죠, 우리? 답이 딱 나와 있잖아. 나다. 나라고 나와 있잖아. 나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얘는 미가공 식료품. 생수는 수돗물이라면 걔는 면세예요. 근데 가공이 됐죠. 생수는 과세예요. 당연히 과세일 거고요. 자, 마지막 거래 문제는 뭔가 봤더니 일반 과세자인 항공 1기 예정 신고 기간으로 나와 있고요. 매입세액 내역이래요. 매입세액 나와 있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물어보고 있죠. 나머지 것 제대로 다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공제 가능한 거 물어봤으니까 불공사항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자, 봐요. 직원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 공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거래처, 이거는 접대비에 해당되죠. 그렇죠? 불공사항이죠. 접대비는 우리가 어저께 써드렸던 거 네 번째 접대비에 관련된 거죠. 불공이니까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 운반용 트럭이래요. 트럭은 상관없죠.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세. 그런데 세금 계산서상 뭐가 누락됐대요? 공급하는 자의 주소.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 기재사항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잖아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돼 있거나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이건 써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세금계산서에서 항상 보라고 얘기했던 것이지만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딱 7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공급하는 자, 공급자라죠. 공급자의 뭐? 사업자 등록번호. 그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좀 하긴 하지만 여러분 좀 앞으로도 계속 세금계산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볼 때마다 세금계산서에 짙은 붉은 선으로 박스 쳐놓은 거 보면서 외우시면 돼요. 사업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자의 또 모두 필요했었어요. 상호 또는 법인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급자의 이름, 성명, 그죠? 요거 3개 하고요. 1, 2,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받는 자의 뭐만 필요해요?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세금계산서 작성 연, 월, 일. 요거. 그죠? 작성 연, 월, 일 바로 옆에 있는 거 뭐 있었어요? 공급가액이 있었죠? 공급가액. 마지막으로 옆에 또 공급가액의 10% 세액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공급자에서 3개, 각각 4개 해서 총 7가지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 세금계산서상 공급한 주소,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세금계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외 이런 주소라든지 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부른다?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누락되거나 오류 상관없어요. 보시겠죠? 그럼 얘도 공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다 합치면은 100, 500, 600, 650이네요. 답은 몇 번? 이렇게 하면은 한번 풀어볼 만했죠? 자, 50일에 1번 이론 문제는 이렇게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요. 바로 좀 정리 좀 하고 실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